예, 지금부터 농업전망 2021 제2부 2분과의 농가의 활력을 통한 미래 희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 사회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입니다. 본 분과에서는 농가의 활력을 통한 미래 희망이라는 주제하에서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각각 20분씩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20분 정도 네 분의 지정 토론이 있고요. 이후에 5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질의응답은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올려주신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농업부문 위험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미복 연구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미복입니다. 오늘 저는 농업부분 위험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업인이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렇게 다양하고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농업 위험 속에서 경영 위험 관리 측면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오늘은 재해보험, 소득지원 정책, 고용보험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가지 경영위험 관리 수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반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잦아졌고 따라서 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 환경 등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가축질병도 잦아지고 있고요. 또 이런 생산 위험 이외에도 시장 여건 변화로 소비 트렌드 같은 변화로 인해서 시장 위험도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예전에는 예기치 않았던 엄청난 위험이 코로나19 같은 것들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런 외부 충격 이외에도 농업 내 여건 변화로 인한 구조 변화로 인한 위험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 위험입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농업 부분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위험들은 아시다시피 태풍 수의 증가라든지 폭염의 증가 같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아시다시피 가을 태풍이라는 것들 혹은 또 태풍의 개수 이런 것들, 아니면은 엄청난 몇십 년 만에 폭염, 몇십 년 만에 저온 이런 것들이 전혀 일상화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축질병 같은 경우에도 빈도라든지 그러니까 그 발생 수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굉장히 그 빈도도 크기도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시장 위험들입니다. 먼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비 트렌드는 예전에는 어떤 물량만 좀 충족이 되거나 아니면 품질 정도만 충족이 됐다면 이제는 윤리적 소비 단계로까지 다각화가 되었습니다. 또는 예전에도 언택트라든지 언택트 소비의 경향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상당히 급부상된 상황이고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SNS 등 이제까지의 어떤 판매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면서 그런 위험이 굉장히 그러니까 위험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변화 주기가 상당히 잦아졌다는 것이 농업인들한테는 굉장히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위험으로도 저희가 온라인 구매 증가, 그러니까 소비가 완전히 변화된다든지 아니면 농식품 수요가 감소된다든지 아니면 일손 부족이 심화된다든지 수입 단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위험의 직면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가 어떤 외부 충격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조 변화로 인한 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적 위험 부분인데요. 인적 위험이라고 예전에 저희가 인적 위험이라고 한다면
농업인들께서 본인이 사고로 혹은 질병으로 영농이 중단되는 것들을 우리가 인적 위험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구조 변화로 생산 인구 감소, 고령화, 규모화, 법인화 등 여러 가지 구조 변화로 인적 위험의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 연구에서는 농업인의 인적 위험을 크게 어떤 노동력 자체가 부족한, 그러니까 양적 위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서, 즉 질적 위험으로 인해서 이런 인적 위험이 구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적 위험 부분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영농 활동에서 농업 노동력 부족을 경험한 농가 비율이 품목별로 다르지만 약 65% 이상 늘어나서 그 정도의 농가들이,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상당수의 농가들이 영농 부족을 경험하고 있고요. 실제로 코로나19로 강원도에 배정되었던 외국인 인력이 전혀 입국하지 못하는 사례도 저희가 양적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적 위험 부분은 이렇습니다. 전체 산업 전체 대비 농업인의 안전 재해율을 비교했을 때 약 3배 정도 저희가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실제로 국제노동기구에서는 농업을 3대 위험군으로 산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질적, 양적 위험이 도사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우리의 그 농정은 주로 양적 위험에 주로 관리하는 수단에 집중돼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생산 위험, 시장 위험, 구조 변화로 인한 인적 위험들이 확대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농업인이 모든 위험에 대해서, 즉 다양한 위험 관리 수단을 모두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스스로의 위험 관리 노력에 더해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도 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위험 관리는 경영주의 책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앞에서 보셨다시피 불가항력적인 위험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까지는 과거와는 좀 다른 위험 관리도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차 위험이 빈발하고 있는 모습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한번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위험이 점차 커지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경영주 책임이기는 하지만 그 책임을 져야 할 농업인의 위험 대응력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조금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농업 소득력은 떨어지고 있고요. 실질 농업 소득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피해 규모를 반증하는 이런 고정 자산이라든지, 즉 농업인 규모화라든지 법인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구조 변화로 농업인들이 감당해야 될 피해의 절대액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어서 실제로 농업인이 위험을 대응하는 어떤 체질은 상당히 약화됐다라고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실제로 시장 실패 영역을 관리하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역할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험은 점차 커지고 있고 대응력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요구하는 상황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효율적인 관리가, 효율적인 역할 개입이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얼마나 시장 실패가 있는 부분, 그것들 정확하게 평가하고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판단하는 저희 기준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크기와 범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즉 위험의 정도가 중요하고 위험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얼마나 많은 농가가 그 위험에 노출됐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위험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외될 수는 없고 또 어떤 유통 단계의 농업 위험, 생산 단계의 농업 위험이라고 해서 구분지어질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 개입이 강화돼야 되는 쪽은 위험 영향이 크고 농가들에게 다수 농가들한테 연관이 돼 있는 경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그 해당이 되겠고요. 또 자율 관리가 강화돼야 될 부분은 일상적인 위험, 작은 위험, 그리고 개별 농가, 특정 품목의 한정적인 경우에는 정부의 역할이 다소 작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을 그림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큰 위험, 그리고 많은 농가들한테 해당하는 경우는 정부 역할이 강화가 될 것이고요.
적은 농가 혹은 작은 수의 농가 혹은 특정 품목 혹은 작은 규모, 적은 규모의 위험이라고 한다면은 농가의 자율적 관리가 될 수도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정부의 개입 수준이 같은 수준을 이렇게 우하향하는 선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즉, 큰 위험과 특정 농가에 해당하는 경우랑 그다음 작은 위험이지만 많은 농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결국은 절대 규모로는 위험의 수준이 비슷하다고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다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규모 위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작은 수의 농가들한테 해당이 되거나 특정 품목에 해당이 된다면 같은 중규모 수준이라 하더라도 체계적 위험, 즉 많은 수의 농가들한테 해당이 되는 경우에 더욱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영위험관리 지원 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지만 시장과 정부와 농업인 간의 역할 분담은 이제까지의 정책들을 살펴보면은 매우 불명확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책 재구성이, 그러니까 위험의 크기와 대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여건이 변했고 또 위험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의 크기와 대상에 따라서 정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재해보험, 소득지원 정책, 그리고 고용보험 순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재해보험과 소득지원에 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여러 차례 토론회가 그동안 작년에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과제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고용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위험관리 첫 번째는 재해보험입니다. 재해보험은 아시다시피 경영안전대책군에서 핵심적인 정책으로 저희가 이루어져 왔고 2001년 도입된 이후에 성장세가 계속돼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농업인, 사업자, 정부 모두 이렇게 위험을 효율적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정책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일컬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있고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정성이 제고되고 있어서 역할 재설정을 통한 좀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보험정책에서의 과제는 보험정책의 적합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품목마다, 축종마다 혹은 산업마다 좀 차등적이기 때문에 대체정책이라든지 보완정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 여러 가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받는 실제 피해 규모랑 실제 보상되는 부분과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겠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는 보험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험 인프라 강화로 보험 효율성 및 고도화를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것을 재보험 정책에서의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 지원 정책입니다. 소득 지원 정책은 아시다시피 농업인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 안전망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응력, 즉 체질이 많이 약해진 부분을 어느 정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정책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공익직불제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지자체와 농업인 단체에서 주로 추진 중인 농민수당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 소득 지원 정책 중에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단을 둘러싼 논의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정책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이 두 정책에 대해서 심층적인 연구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 간 중복성을 줄이고 운영 방식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제도 설계 및 시행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도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고용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은 먼저 농업 현황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필요성 인식 조사, 그다음 확대 가능성과 과제로 나누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즉 농업이라는 것을 이제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수적입니다. 즉 신규 인력도 유입이 돼야 되고 기존 인력도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통해서 스테이할 수 있는, 엑짓하지 않고 스테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노동 환경이 과연 그런 것인가, 노동 생태계가 그 정도 수준인가가 지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여러 보험, 노동보험,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틀 안에 농업 부분이 어느 정도는 사각지대 없이 들어가는 것이 저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분 특수성으로 인해서 고용보험이 과연 적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가 필요하지만 오늘은 저희가 간단하게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과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업보험,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가 근로자와 사업주, 즉 자영업자인 경우가 경영주가 되기 때문에 그 경영주로 나누게 됩니다. 농업 부분에서도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연 가입 대상이고요. 비법인 같은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 이상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연 가입입니다. 다만 비법인의 경우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는 임의 가입 대상입니다. 경영주에 대해서는 법인은 임의 가입 대상이고요. 비법인에 대해서도 5인 이상은 임의 가입 대상, 비법인의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예 적용이 단서 조항에 의해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입을 만약에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농업 부분의 대부분 경영주는 우리가 농업 부분의 경영주는 필요성 여부와 상관없이 결국은 경영주가 원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고요. 임의 가입 포션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농업 부분 근로자 고용으로 농림업 근로자 고용 사업장 종사자 규모를 보셨을 때 1인에서 4인 이하, 그러니까 4인 이하 사업장이 93.5%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임의 가입이거나 가입 불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임의 가입, 그러니까 특히 또 경영주가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수적인데 농업 부분 경영주의 사업자 등록증 보유 여부는 고용원 없는 농업인이 30%, 고용원 있는 농업인도 절반 이하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보험법에 그래서 농업 부분에는 실제적으로는 많이 적용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은 고용보험법의 목적 및 정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핏되지 않는 상황은 상시 근로자에 대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상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주된 내용으로 이 보험법에서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최근에는 현재의 고용보험은 각 산업의 고용 특징을 고려해서 사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최근에 건설업도 그렇게 들어갔고요. 아주 최근에 아시다시피 예술인 관련도 특례를 통해서 고용보험법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추세로 작년 12월에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발표가 됐고요. 그 안에 농업 부분도 고용원이 있는 경영주에 대한 가입 확대 방안, 그리고 4인 이하 비법인 고용보험 적용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해서, 즉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해서 모두 어느 정도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장기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이런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구조를 정부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의 추세로 저희가 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국민 고용보험의 결국은 로드맵의 핵심은 농업 부분 4인 이하 비법인 근로자로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장기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해결돼야 될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농업법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전혀 4대, 그러니까 이 당연 대상 가입
당연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 경험이 없는 경우가 61.4%로 나타났고요. 두 번째 문제는 농업 부분은 임시 일용근로자 포션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73.4% 나타나고 있고 또 근로계약서, 즉 서면 고용계약서 작성 비율도 법인인 경우에도 법인 임시 및 상용 법인에 대한 법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1.4%, 인력 소개소 일용 근로자로 가면은 1.7%로 상당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는 구축돼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여러 가지 제반 사항, 그러니까 여건 변화에 의해서 저희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가입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인식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인식 조사를 하기 전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이 필요성, 당사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모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 고용보험의 함의가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까지 고용보험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농업 부분에서도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지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경험 비중은 낮지만 기본적으로 인지도는 매우 높습니다. 고용원 없는 농업인, 고용원 있는 농업인 모두 70%대 후반에 있고요. 인력소 일용 근로자 80%, 임시 및 상용 근로자, 법인 임시 및 상용 근로자도 98.6%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 높은 것도 이해는 가지만 실제로 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가입 의향을 보았을 때는요, 실제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았지만 가입 의향에 대해서 즉 필요성 공간과 가입 의향도 높지만 사실 실제 수치들을 보시면은 5.4, 그러니까 고용원이 있는 경영주가 근로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 사업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 특히 일용 근로자 자신도 본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60%대로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도 고용보험이 알고는 있고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이 농업 부분의 근로 형태랑 맞을까라는 것에는 굉장히 의구심이 있다라고 그것이 반영되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대 가능성 및 과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현재 적용이 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농업 부분 고용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건전하게 유지함으로써 농업 부분의 인력이 유입되고 더 많은 인력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확대 도입 이런 추세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 저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과제 4가지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당연가입 대상에 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높여야 된다. 즉 당연가입이면 당연가입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입할 때 조금 더 간편한 수단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고, 세 번째는 법적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네 번째는 결국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 부분 경영 위험은 앞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게 사실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의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 사후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농가가 공존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 농들도 필요할 것이고 영세 농가들도 위험 관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적 관리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프라 구축들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보험 인프라 강화를 통해서 보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되고요. 농가 소득이나 납세 의제를 다름으로써 경영 안정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보험이 도입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농업 전반에 관한 근로계약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유옥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험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는 걸 강조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농업재해보험과 소득 지원 정책 관련돼서 개선 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인적위험 관리 방안으로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이슈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농업 부분에 적용할 때 어떤 사항들이
갖춰져야 되는지 그런 사항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발표를 듣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청년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핵심이라는 주제이고요. 이 주제 발표는 저희 연구원의 임소영 연구위원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임소영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소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청년농업인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앞으로 무슨 말씀을 드릴 것인지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청년농업인의 감소 실태와 그 결과, 또 청년농업인이 농업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이 사라지고 있고 또 그 결과로 농업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시면은요, 40세 미만 경영주의 경우에는 2000년도부터 2019년 사이에 12.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40세 미만 농림업 취업자의 경우에도 6.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농업 분야에서 청년농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지의 사용이나 이용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15년도 사이에 총 경자 면적은 160만 헥타에서 131만 헥타로 감소했습니다. 그 와중에 40세 미만 경영주가 경작하는 면적은 7.9%에서 1.8%로 감소했는데요. 총 경지 면적이 감소하는 와중에 40세 미만 경영주의 비중이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절대적인 면적 자체가 빠르게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감소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유럽이라든지 미국, 일본에서도 청년 농업인의 비중은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다른 나라랑 비교하더라도 더 낮은 수준에 있고요. 또 최근에 다른 나라에서는 미미하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가 조금 더 심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농의 감소는 단순히 노동력의 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동시에 전체적으로 농업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농업용 부채가 연령대별로 나와 있습니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농업용 부채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연령이 낮을수록 농업 투자에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연령이 젊은 세대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012년도부터 2019년도 사이에 40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농업용 부채를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또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40대가 열심히 투자를 늘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그 비중이 작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 활성화에는 영향을 못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감소는 농지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청년 유입이 감소하고 농업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지금 농촌에 계신 고령 농업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비농업 자녀들의 농지 상속이 많아지고 또 그 결과로 농지의 유휴화라든지 농지의 분할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러니까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은 단순히 노동력을 확충하는 것에서뿐만 아니라 농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확대하는 면에서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농업인이 농업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농특위에서 단계별로 청년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은 농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든지, 내지는 농업에 들어올 때 생계에 대한 고민이 있다든지, 또 영농 기반을 확보하는 면에서, 또 창업을 한 이후에 후속 조치가 좀 미흡하다는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호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농 준비 기간에서의 요소별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농지를 확보하는 것이 일단은 쉽지 않고요. 초기 자본의 부족 현상을 겪고 또 주택을 확보한다든지 기술을 습득해서 실제로 활용해보는 어떤 기회가 부족한 점, 내지는 또 또래와 멘토를 찾아서 네트워킹을 한다던가, 내지는 이제 문화 여가 생활을 한다던가,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던가, 농촌 생활과 관련된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와 관련해서는 접근성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농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부터 2019년도 사이에 농지 가격 6.8%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농지 가격의 상승은 청년농들의 농지 매입 확보의 면에서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농지 매물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는 면에서 청년농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농지 거래가 대부분 기존 농업인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인 청년농들이 거래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고, 설사 이제 거래 정보를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농업인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접근이 거부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계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농촌에서 농지와 관련된 임대차 계약은 주로 구두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이다 보니까 서면 계약을 통해서 청년농들이 경작 사실을 증명하고 경영체 등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계약을 하더라도 중간에 파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가 않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농지은행을 통해서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를 통해서 장기 임대차 물량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청년농들의 수요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청년농들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농지 규모라던가 또 집까지의 거리라든지 또 선호하는 작물 형태에 따라서 특성이 다 다른데, 이런 모든 수요들을 맞추기에는 농지은행에서 공급되는 임대차 물량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고요. 이거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농지 매입 물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자본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농들이 경영비라든지 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본이 필요한데 사실 초기 자본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휴게농 육성 지원 자금이라든지 영농 정착 지원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책 자금의 실효성 면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휴게농 육성 지원 자금의 경우에는 대출 기간이 15년, 금리는 2%입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추세 속에서 정책 금리 2%가 충분히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출 기간의 경우에는 15년인데요. 영농 경력 15년 이하의 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86%가 농산물 매출액 3천만 원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할 때 지금 현재 자금 지원 기간이 충분히 긴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요. 영농정착 지원 자금의 경우에는 3년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청년농이 진입하여서 소득을 창출하고 자립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할 때 3년이 충분히 길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로 이 정책 자금이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승계농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또 일반 청년이 접근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면에서 지금 현재 그 정책 자금의 한계가 좀 보입니다. 주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농지나 자금과 마찬가지로 주택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문제는 청년농들이 주택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주택을 얻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농촌에 빈집은 많이 있지만 이 빈집이 대부분 철거를 해야 되는 대상이거나 내지는 임대가 가능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 주택의 소유자들이 대부분은 도시 자녀이거나 내지는 이 주택의 소유자가 요양병원에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어디를 누구에게 찾아가서 컨택을 해야 될지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매입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역시 대출이기 때문에 청년농의 입장에서는 이 매입 자금을 융자받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착을 하는 단계에서 이미 이제 자기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느 곳에 정착을 해야 될지 정한 청년농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거주할 주택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탐색과 기간에 있는 그런 청년 농업인에게는 임시로 거주할 주택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로 그 정부의 지원이 매입 지원에 대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 주택을 선호하는 청년 농들의 수요에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농업 기술을 습득하여서 이것을 실제로 활용하고 현장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의 교육들이 주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집체 교육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한계가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농지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주택과 관련해서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이런 멘토를 찾고 관련된 인맥을 형성하는 것이 청년 농업인, 특히 연고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청년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을 선택해서 들어가야 할 때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사실 부족하다라는 게 한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청년 농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이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 체계가 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크게 방향성은 4가지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청년 농업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기존의 제도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 단위에서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농지나 자금, 주택을 따로따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능하면 묶어서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청년이라든지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방향성 하에서 각각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지와 관련해서는 농지 유동화에 대한 정책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조금 더 농지 유동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해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청년농들에게 공급되는 농지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세제 혜택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농지은행이 조금 더 지역 단위의 농지 지원 기구로서 역할을 좀 강화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농지 임대차라든지 매매 현황에 대한 정보를 좀 수집하고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제작을 한다던가 하는 어떤 통계와 관련된 정보와 관련된 제공자로서 역할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공공임대형 농지 지원을 할 때 필요한 농지 매입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농지 매입 상한 단가를 좀 올릴 필요가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좀 더 확충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농지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요.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농지지원기구인 농지은행이 좀 더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함께 그 지역 내의 농지 이용과 내지는 배분에 관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청년농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 기구들을 중심으로 농지 배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직접 임대농장을 조성해서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직접적인 농지 지원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주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농지와 마찬가지로 유동화 문제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선은 농촌 주택 관련해서 정보의 수집이라든지 관리 체계가 좀 구축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 내 빈집이라든지 임대 가능한 농촌 주택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도시에 있는 자녀들에게 매매라든지 임대에 대한 기회가 있음을 자주 알려서 이런 의사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더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매칭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이 기구가 중간 관리 기구가 좀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농지와 관련해서 농지지원기구나 농지관리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좀 더 농촌 주택까지 더 넓혀서 할 수 있다면 이 매칭이 좀 더 잘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택 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매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원을 조금 더 다양화해서 임대주택을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거나 내지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 해서 임대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발상의 전환을 좀 이루어서 농지와 주택을 별도로 지원하기보다는 이것을 주택과 그 근거리에 있는 농지를 묶어서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면 청년 농업인들이 탐색 비용을 좀 더 줄이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책 자금이 신규 진입자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 농업인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분리를 해서 신규 진입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등적으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정책 자금의 대출 기간을 좀 더 연장을 하거나 현재보다는 현 정책 금리를 좀 더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농정책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3년이라는 지원 기간에서 조금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농가 승계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청년농들이 농업에 진입할 때 들어오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업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족 내 승계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창업을 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자산을 쌓고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또 인맥을 형성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3자 승계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기술 내지는 또 네트워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이 그대로 이전되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3자 승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3자 승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좀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자체를 비롯해서 유관기관이 연합해서 경영승계 전담기구를 설치를 하고요. 이 경영승계 전담기구가 장시간 동안 이 승계 농가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정보나 내지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제3자 승계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산의 이전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영농 은퇴의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3자 승계를 하는 경우에 경영 이양을 한 고령 농업인은 은퇴 농업인으로서 지위를 좀 부여해서 생산 지원에서는 배제를 하겠지만 복지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대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국민이라든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청년농들이 짧게 농업을 경험해보고 농촌에서 살아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개월에서 1년 동안의 기간 동안 청년농들이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스스로 창업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 협동농장 좀 조성을 해서 그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할 필요가 있겠고 그 기간 동안 정부가 일정 금액의 지원을 일정 금액의 월급 같은 것을 지원을 함으로써 좀 안정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2주에서 4주 사이에 아주 짧은 단기간 동안 청년농이 아니라 일반 이제 대학생이라든지 일반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실제로 살아보면서 실제로 농사도 지어보고 또 다양한 농촌 체험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때 내지 진로를 결정할 때 농업과 농촌을 자신의 선택지로 넣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험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몇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것이 어떨까, 좀 확대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 가지고 있는 청년의 존재가 농업 분야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할 때 지금보다는 좀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표는 이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임소영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 인구의 고령화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특히나 그 청년 농업인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청년 농업인의 그 농업에 대한 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농지나 주택 또 자본 부족 문제 등 요인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애 요인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런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신 두 분 김미복 박사님과 임소영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토론을 위해서 좌석을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정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은 한 분당 5분씩 하시면 되겠고요. 네 분이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 이코노미스트이신 원혜원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정연구센터의 장민기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희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당 5분씩 토론해 주시면 되겠고요. 토론 순서는 금방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혜원 박사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김미복 박사 발표는 전통적으로 농업 위험이라고 하면은 자연재해나 가격 하락에 대한 것이 주였는데 작년부터 최근 들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탄소 제로 선언이라든지 팬데믹에 따른 소비 단절이나 소비의 언택트화라든지 하는 등 과거에 없었거나 예측하기 어려웠던 그런 위험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경영 위기를 맞아서 부득이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 비고용인뿐만 아니라 경영주에 대해서까지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코로나19로 가장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포용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휴먼 뉴딜의 관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단지 지금 농업 부분은 자본 투자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자체적으로 큰 의미가 있겠지만은 고용보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거나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앞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하신 여러 제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개별적으로 제도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위험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러한 위험들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역시 농가 단위에서 소득을 안정시키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포괄적인 소득 안정은 어떤 보험 방식보다는 신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이러한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가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즉 농업소득세제의 개편과 이를 위한 기장거래제 확립이라든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제안된 농업분 고용보험제 도입에도 소득세제 관련 부분은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임소영 박사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확보를 위한 농촌 현장의 제도적 실천적 준비에 대해 주목할 만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단위의 농지관리기구가 농지의 공급과 수요의 정보운행, 매매와 임대차 거래의 중개뿐만 아니라 자금 지원 사업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이것은 현재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하고 있는 기능을 시군 단위의 지역 밀착형으로 보완하는 제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농지관리기구가 청년농에 대한 농지 공급 창구로서뿐만 아니라 농정의 기반인 농지제도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농 지원과 관련된 기능 외에도 지역에서 농지의 구입 자격이 있는가, 임대차 시장에 농지가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그것을 임차하는 데 적격자인가를 선별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판정 등 지역의 농지관리 거버넌스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 현재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는 농업회의소와 장기적으로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가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농지 유동화 펀드가 오늘 발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플라이팅 자료에 있었었는데 그에 관한 논란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지 유동화 펀드가 제한된 배경은 현재의 농지은행이 농지의 공적 비축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렇더라도 민간 자금까지 참여하는 농지 유동화 펀드 방식이 적절한가, 아니면 현재 농지은행의 비축 사업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농지 유동화 사업은 농가의 투자 여력을 소진해버리는 매매보다는 공공비축과 임대차를 활성화하는 쪽에 비중을 두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발표자께서는 제3자 승계라든지 청년협동조합 등 이제 농촌에서 막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들을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농업법인을 통한 청년 농업인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농업법인의 취업은 그 자체로서 농업인력의 확보이지만 창농을 위한 효율적인 준비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창업농에 대해서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현재 법인 취업자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생산법인 취업자에 대해서도 이에 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농업법인을 통한 그 청년 농업인의 확보가 대단히 그 창업자 확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말씀하신 것들 들어보면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휴먼 뉴딜 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하셨고, 또 농가 단위의 소득 안정 방안도 또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또 기반 조성 측면에서 농업 소득세제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청년 농업인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그 시군 단위 지역 밀착형 또 플러스 지금 농지은행을 통해서 비축이나 이런 지역 참여하는 방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확대하는 것인지 바람직한지, 또 농지은행 펀드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 추가적인 검토도 뭐 있을 필요가 있다. 또 농업법인을 통한 청년 농인 확보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택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제 농업 관련 부문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돼서 아주 흥미롭게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다 농업 경제 또는 뭐 농업 부문 전문가들이신데 저만 조금 다른 전공 분야를 갖고 있어서 토론이 조금 결이 다르더라도 제가 이쪽 부분의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 농업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업 부문 위험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을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청년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 구조에서 줄어드는 그런 문제는 농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제조업 분야에서도 노령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뿌리산업 같은 쪽에서는 청년이 유입되지 않는 문제가 역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산업에 있어서 이제 청년 비중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의 발표는 이제 농업종사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데 이를 어떻게 증가시킬지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청년 인구의 비중 감소를 줄이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청년이 앞으로 줄어지는 거에 대해서 농업 부문이 전체적으로 산업을 어떻게 개편시켜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오늘 발표되는 다른 분야에서 또 이런 고민에 대한 해법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개편의 방향과 그리고 청년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들이 연결이 돼서 좀 연구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점들을 청년 농업인이 유입되는 것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잘 짚어주셔서 도움이 됐는데요. 농지 가격이라든지 창업자금 융자, 주택 지원의 어려움, 멘토 및 정보 관심 부족 등 요인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청년층의 이러한 어려움들을 조금 경감시켜주는 조치를 좀 더 강화하자, 이런 해법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주제들, 요인들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전 연령층에서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즉
청년층의 캐릭터의 특성화된 요인을 만약에 찾아본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보다 오히려 농업에서 종사하는 데에 대한 그런 동기 유발이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발견을 해서 청년들에만 해당되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청년들에만 해당될 수 있는 해법, 이런 부분들이 좀 제시가 되었으면은 재미가 있었지 않았을까, 더 그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문제점에 대한 해법으로서 이제 농지 유동화라든지 여기에서 지역 단위 농지 관리기구 설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유용한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부분들도 지금 현재에 있는 그런 지원 제도라든지 정책을 조금 더 확대하고 강화하고 그런 방식의 기조로 지금 대안들이 대부분 만들어져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질문을 드려보면, 기존 정책을 확대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한 건 아닐까, 그런 의문이 좀 생겼고, 그리고 농업 탐색의 기회 확대 대안에서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단기간 그런 체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주로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작물의 파종 준비, 수확, 판매까지의 사이클을 전체를 한 사이클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이거를 진행을 해야지 사실 청년들이 유입이 되려면은 그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의 결론은 제가 생각할 때 청년이 어느 산업에서 일을 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할 때 본인이 가진 뭐 탤런트나 희망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소득을 내가 그 분야에서 일을 할 때에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즉 농업을 통해서 본인이 평생 직업을 삼았을 때에 평생 동안 어느 정도의 소득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신뢰감을 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지금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다른 발표에서 말씀하신 그런 소득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그 미니멈 보장이라든지, 이런 또 그 농사를 짐으로 인해서 또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앞으로 우리 농업 경제가 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도 확대가 돼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연구 주제는 향후에는 굉장히 넓은 분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농업부문 위험 관리에 대한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이게 과거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위험 요인이 더 커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발표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 갑자기 코비드-19 때문에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위험에 대해서는 뭐 농업재해 보험이라든지 소득 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논의가 되었고 또 실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이 논의되는 것이 고용보험 도입 방안에 대한 그런 논의가, 전 국민의 고용보험을 도입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서 지금 여러 직종에서 또 여러 그 고용 형태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일반적이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소득이 부족할 때에 어떤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그 소득을 보전해주고, 그리고 교육 훈련을 통해서 다시 직업을 갖게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고, 이러한 기본적인 그런 사회 안전망을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의 컨트리뷰션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베네핏을 받을지, 즉 본인이 내는 돈과 받는 그런 혜택에 어느 정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근로자가 상시직 근로자에 사실은 가까운 그런 형태라는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농업 종사자가 고용보험 가입에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꼭 해야 되는 의무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가입은 지금 상당히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런 어려움, 문제점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농업 종사자의 특성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들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다른 부문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소득의 불명확성,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그런 어떤 근로의 중단, 그리고 본인이 지금 뭐 직장을 다니면서 고용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반 정도의 비용은 회사에서 내주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 소득만으로 이루어질 때에 고용보험을 하게 되면 그럼 본인 소득으로 이것을 다 낼 것이냐라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지금 특수고용 근로자라든지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가 다수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데 다른 형태의 지금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런 내용도 발표 내용들에 제가 원본을 봤을 때는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농업종사자의 특성을 지금 현재 있는 고용보험에 다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농업종사자의 특성에 따른 그런 형태의 고용보험 프로그램을 정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위한 선결과제들로 오늘 몇 가지 얘기는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융합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용보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실업급여 쪽입니다. 다른 뭐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농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제 소득 지원 정책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혜자가 중복돼서 사종 손실이 발생을 한다거나, 또는 여기에서 잠깐이라고서 뭐 발을 담그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일을 하는 것보다 뭐 어느 정도의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유리한, 즉 일하지 않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이런 곤란한 점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이 고용보험제도에 편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고용보험제도에 스페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농업종사자들에게 사회보장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청년 농업인 청년들이 진짜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에 집중하는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또 우리 고용보험 관련해 가지고는 농업 부분의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나 한계들에 좀 맞추어서 좀 더 그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연구들이 앞으로도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장민기 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정연구센터 장민기입니다. 이렇게 뒤로 갈수록 토론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많은 말씀 주셨고요. 뭐 몇 가지 발표 듣고 또 사전에 좀 준비하면서 생각한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청년농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그 위기의 징후들, 특히 청년 세대, 미래 세대의 농업, 농촌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심각성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해외와 이제 비교 이런 사항도 있었는데 뭐 확연한 차이가 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한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느끼게 하는 이제 그런 사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청년농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유입하도록 할 것인가, 정착시킬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이 다 과제입니다만, 여러 가지 대안들은 마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생각해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많은 조치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장 실제로 농업을 희망하고 또 농촌에 정착을 시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또 현장에서 또 그러한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발표자께서도 그러셨고 이제 토론자 두 분께서도 농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떠한 정책, 어떠한 제도를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지금 농지가 이제 자산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뭐 농업의 생산 요소라기보다는 자산의 요소로서 지금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3자에게 또 농업을 하고자 하는 누군가에게
혹은 하다못해 내 자녀에게라도 이렇게 수월하게 넘겨주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세제 문제라든가 뭐 농지은행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농업에서 그 요소들, 농업을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들의 정비 뭐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현재 문제 해결은 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본다면은 뭐 임차 형태 혹은 뭐 이제 공공의 어떤 그 임대 방식 뭐 등등 좀 다른 방법, 그러니까 현재 뭐 자산이라고 하는 그 틀을 유지하는 속에서도 이용성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도전이 가능한 통로로서의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오히려 유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다른 한편으로 이제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그 임수영 박사님 말씀하신 그 청년 농에 대한 여러 상황들 또 대책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제가 느끼는 바를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한 분석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청년 농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청년들은 왜 농업에 도전하고 있고 농촌을 왜 오는가, 또 오려고 하는가. 많은 수는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의 생각, 뭐 희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이제 고정된 우리의 틀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규모의 농지를 갖추고 농업 시설을 갖춰서 어느 정도의 농업 소득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행적인 어떤 틀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신규농, 그야말로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 청년 세대들 보면 너무나 다양한 상황에서 너무나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면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제안드리는 점은, 첫 번째로는 좀 승계하고 신규 창농은 좀 분명히 다른 경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에 대한 고민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차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일정 단계에서는 뭐 통합이라고 하는 면으로 모아져야 되겠습니다만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가능성들을 좀 북돋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정책이 좀 구분돼야 하겠다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발제문에서는 토지의 문제, 자본의 문제, 또 주택의 문제를 제기를 하였습니다만, 저는 다른 하나의 요소로서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본인의 업을 좀 도전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뭐 2, 3년 사이에 어떤 완성된 경영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틀을 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시간을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뭐 영농정착 지원자금 뭐 3년을 늘리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뭐 전후방에 지자체의 역할, 또 다른 방식으로 그런 것들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시간을 지역에 정착할 수 있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태세, 또 그런 지원이 오히려 중요한 것은 아닌가. 아마 그 지점에서 현재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또 더 나아가서는 아마 지역 공동체에서도 손을 내밀고 협력적으로 틀을 짜야 하는 부분이 바로 요 시간을 줄 수 있는가의 여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고 또 앞서 그 리스크와 관련된 측면에 대해서도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결국 농업 경영체라고 하는 그 상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년 농들에게는 뭐 스마트, 뭐 대농, 농업 대박 막 이런 꿈을 우리가 보여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새로운 삶의 방식, 뭐 조화된 혹은 농촌의 어떤 조화된 활력, 다양성, 새로운 가치에 있는 삶,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되는가, 또
그런 어떤 그런 다양성의 모습을 우리 농업 경영체로서 농가의 모습을 그 미래 세대에게 줄 수 있는가, 줘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은 그 뭐 리스크 관련해서도 결국은 현재 이제 농가라고 하는 이 구조를 경영체라고 하는 관점으로 뭐 사업자 등록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이후에 미래의 농업 경영체 상을 만들어갈 것인가와도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요즘 좀 고민하는 바로는, 그러니까 100만에 이르는 모든 농가를 같은 혹은 평균적인 일률적인 경영체로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균화,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문제, 뭐 주체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면 다양성의 관점에서 구분된 접근으로 우리가 정책이든 지원책이든 뭐 공동체 활동이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소장님 고맙습니다. 청년 농업인 정책과 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방안들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청년 농들이 접근하고 있는 청년 농들이 굉장히 다양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걸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 시간 요소도 상당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희 국장님 말씀 부탁합니다. 예. 오늘 발제된 자료가 2건입니다. 농업부문 위험 관리와 관련한 것과 청년농 육성과 관련한 건이 2가지가 발제가 됐는데요. 다 이제 농림부에서 굉장히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고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먼저 이제 농업부문 위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 농업부문 위험 관리라는 것은 그동안 이제 미시적으로 농가의 경영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라는 측면으로 많이 그동안 다루어졌던 주제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다면적인 위험이 있는, 산업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농업이라는 어떤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 재투자를 유인하고 또 신규 인력의 참여를 촉진하고 또 혁신을 도모하고, 그리고 또 뭐 최근 부각되는 어떤 환경 이슈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이슈 안에서의 어떤 지지를 저희가 유치하는 데 있어서 농업이 어느 정도의 위험 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측면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먼저 이제 자연 재해와 관련해서는 뭐 발제자가 뭐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재해 양상이 굉장히 이제 패턴이 달라지고 있고, 과거의 기후 정보에 의존해서 생산 체계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그 생산 체계에 조금 더 다른 측면의 그런 어떤 위협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기후 연관성이 큰 이제 농업인 에서는 이 자연재해 리스크를 줄임으로써 기존 경영체의 유지 발전도 도모해야 되겠고, 그리고 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도 도모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재해보험이 양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상품의 커버리지에 있어서는 거의 농업 생산량의 90%를 넘는 수준이 되었고, 가입률도 상당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손해율이 굉장히 폭증하는 문제, 그로 인한 어떤 지자체와 국가의 보험 재정의 그런 부담 문제, 이런 문제도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해 강도와 어떤 패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재해에 대비한 어떤 안전 지원 체계를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것인가, 이게 이제 최근에 가장 두드러진 어떤 과제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해 안전망의 정책을 저희가 재편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이제 사실은 농업계가 같이 숙고해야 될 화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해가 없었더라면 얻었을 농가의 어떤 기대 수익량을 어떤 재해 안전 정책의 목표로, 수익량 회복을 재해 안전 정책의 목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수준까지를 재해 안전 정책의 목표로 설정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자연재해 리스크를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각각의 경영체는 어느 정도의 역할 분담을 해서 그 위험을 분담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재해 후 보장에 집중되어 있는, 지금 보험을 중심으로 해서 재해 후 사후 보장에 집중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뭐 좀 바뀌어가는 어떤 재해 환경에서는 어떻게 사전적인 예방 투자를 통해서 그 리스크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 투자의 지역과 경영체의 노력을 어떻게 우리가 유도해낼 수 있을 것인가.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같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20년에 저희가 이제 고민을 재보험의 안정화를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왔고 우선 이제 기본적인 개편 방안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농작물재해를 기본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개편 방안을 짜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은 위험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입니다. 가장 그동안 현장에서 문제가 됐던 게 시군 단위의 어떤 보험료 부과 체계를 조금 더 그 지형적 특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농가의 그런 어떤 경영적 특성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읍면 단위, 더 나아가서는 경영체의 위험을 좀 더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재보험의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 나가려고 하고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보험의 보장 수준에 있어서도 일률적인 단일 상품이 아니고 다양한 특약을 결합한 상품을 제시함으로써 농가가 이제 해제해야 되는 위험에 맞는 보장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농가가 좀 더 많은 보장을 원할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보험료 부담은 이제 국가가 똑같이 동률의 보험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가 좀 더 많은 자기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가 그 위험에 따른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이제 정부는 이제 보험의 안정성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그런 인프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관심을 좀 두고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보험의 안정성의 확보가 사실 다수 농가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농업이나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과는 좀 재보험의 정책이 앞으로는 방향성에 있어서 농가와 대화할 일이 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농가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측면으로만 이제 보험이 많이 확장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섬세하고 그 적정한 보장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화두가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농가들과 좀 더 폭넓은 대화를 하면서 저희가 재보험 정책을 안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 국가 간의 인력 이동이 제한되는 사실 이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농업 부분에 이제 인력 충격이 그로 인해서 왔다라고 진단을 하고요. 사실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무한히 공급될 것이라고 기대를 농업계에서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더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들도 저희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부문에 지금 내국인 근로자만 상시 고용 인력이 6만여 명이 넘고 외국인 근로자 2인 비자를 받은 근로자가 한 2만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일용 근로자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고용되는 인력이 거의 8만에서 한 9만 정도는 지금 농업 분야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저희가 지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 분야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점점 이제 인력의 외부화가 필요하고 농업의 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농가도 규모화되고 있고 법인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수한 인력의 지속적인 확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 분야가 타 산업에 비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좀 우리가 진단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논의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상의 이제 여러 가지 근로 조건이 이제 다른 산업 분야와 달리 농업 분야에는 이렇게 적용이 예외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또 사회보험인 경우에도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임의 가입이거나 아니면 적용이 실제로는 사실상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장들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근로 조건의 개선, 농가 경영에 이제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는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농업 구조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 구조의 전환에 필요한 안정적인 근로 인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농업계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을 정부가 이제 좀 더 앞으로 폭넓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국민 그 고용보험 로드맵에 이제 두 가지 이제 농업 분야가 들어가면서 두 가지의 과제가 저희한테 주어졌다고 봅니다. 농업 경영주인 자영업자와 농업 경영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그 두 가지 문제가 다 함께 지금 제기가 된 상황이고요. 자영업자의 우리 경영주의 고용보험 제도의 편입과 관련해서는 앞서 전문가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도적인 인프라를 좀 확보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과연 그 사업자 등록 이전에 경영체 등록이라는 우리 농업 내부의 제도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실업이라는 정의가 농업 분야에서는 무엇이냐 휴업 폐업 이런 부분들도 이 고용보험 내에서 해지될 수 있는 위험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가 농업 경영의 어떤 특성을 감안한 이런 폭넓은 논의, 지금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직 뭐 어떤 제도가 짜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계에서 이게 사회적 그 논의 기구를 이제 범정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만 농업 분야는 농업 분야대로 사회적 논의 기구와 연계해서 그런 구체적인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오늘 발제자께서 굉장히 촘촘하게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정책들이 정부가 어떤 수준이냐에 대해서는 물론 현장에 여러 가지 요청이 아직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은 지금 이미 정책화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정책은 이미 기본적으로 밑바탕 깔려 있다. 그러면은 청년 농업의 육성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관건은 뭐냐? 그것으로 논의를 좀 집중시켜 나가고 그리고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 수단을 조금 더 보강해 나갈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청년 농업이 특히 이제 육성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저희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좀 던져 보려고 합니다. 청년 농업이 부족하다. 그럼 이제 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인가? 양적으로 주요 국가랑 비교할 때 비중이 낮다는 것이냐? 세대적으로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너무 비중이 낮다는 것이냐? 물론 비중이 낮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비롯되는 문제는 농업 자원이 유효화되거나 아니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이냐, 아니면 농업의 어떤 혁신 동력이 부족해지는 문제이냐, 아니면 지역 사회 내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농업 인력을 포함한 어떤 인력 구조적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인 측면을 좀 우리가 좀 더 많이 봐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청년 농업 육성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의 정책의 줄거리를 조금 더 잡을 수 있고, 청년 농업인들한테 어떤 입직 경로와 그리고 성장 기회의 트랙을 부여해 줘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답을 조금 더 현장에 가깝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전문가들과 분석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15년간의 어떤 농업 총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 특성별로 청년 농업인 감소와 여러 가지 뭐 농업의 생산성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지역 유지에 미친 영향들을 분석해보고 그 분석 자료를 토대로 또 우리 농업계 내 이런 이제 청년 농업 육성과 관련한 방향에 대한 토론회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발제 중에서도 저희가 조금 현실적인 프로그램 쪽에서 집중하는 부분은 농지입니다. 사실 이제 청년농이 이제 뭐 최근에는 귀농이라든지 농업 기반이 없는 청년들도 농업 부문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농업인들이 현장에 정착하는 것은 결국 생산수단 부분에 있어서의 안정화 그리고 그 생산수단을 활용해서 계속 농업 경영 또는 농업 자본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종잣돈과 같은 그런 어떤 씨앗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부분의 핵심은 사실 또 농지가 아닌가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은행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청년농 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고 모아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현장의 그런 요구에는 뭐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 확장, 그 다음에 이제 농지은행의 어떤 기능과 역할 부분에 있어서도 청년농의 수요에 좀 더 미트시킬 수 있는 좀 더 혁신적인 어떤 조직의 구성과 운영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올해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비축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이제 금년에 저희가 시도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면 비축 농지를 그동안은 청년농에게 1헥타까지 빌려주는 것을 5년간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은
비축은 비축대로 물량을 늘려 나가되 청년농한테 빌려준 농지를 5년간 임대를 하고 이 청년농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해서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해서 경영하고 싶다라고 그 청년농이 원할 때는 한 10년 정도 분할의 그런 어떤 상환 방식으로 해서 그 임대했던 농지를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런 말하자면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좀 더 확장해 나가서 청년농의 기대에 좀 부응해서 농지 자본이 지금 기존의 전업농에서 청년농으로 조금 더 쉽게 이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 예, 감사합니다. 주제가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그 네 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의견 주신 분들 귀중한 의견 감사하고요. 다만 시간 제약상 저희가 추가로 토론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오늘 주신 귀중한 의견들은 저희 연구원에서 그 실효성 있는 연구로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전망 2021 제2부 2분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 또 오늘 발표와 토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된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전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